태자 저하 이시옵니까? 소인이 저하를 몰라 뵙습니다. 저 아낙네가 저하라 부르는 그 아이는 다름 아닌 조선의 왕세자였으니 왕세자는 날마다 경전을 외우고 예법을 익히며 숨조차 편히 쉬지 못하는 나날을 보내던 중 홀로 국문을 빠져나왔다가 길바닥에 쓰러질 듯 굶주린 채 앉아 있었으니 바로 그때 이 아낙네가 그 아이를 발견하여 밥 한 그릇을 내어준 것이었지요. 왕세자는 그 귀로도 틈만 나면 아낙네를 찾아갔고 아낙네는 올 때마다 밥을 차려주며 그 아이를 그저 어린아이로 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한 날들은 오래가지 못하였으니 신하들이 그 사실을 알아채고 말았지요. 죄 없는 아낙네가 왕세자를 꾀어냈다는 죄목으로 포졸들에게 끌려갔고 의금부들에서 곤장을 맞기 시작하였으니 과연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어찌 흘러가는 것이었을까요? 조선의 궁궐 깊은 곳 시강원 서재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하, 이 대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옵소서. 스승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하였으나 그 앞에 앉은 아이의 눈빛은 이미 창밖 어딘가를 헤매고 있었으니 바로 왕의 유일한 핏줄 8살 왕세자 이휘였습니다. 날이 밝으면 경전을 외우고 해가 중천에 뜨면 예법을 익히고 해가 기울면 붓을 잡아야 하였으니 이휘에게 숨 한 번 편히 내쉴 틈이란 없는 나날이었습니다. 스승이 잠깐 자리를 비운 그 사이 이휘는 멍하니 열린 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담장 밖으로 파랗게 열린 하늘이 보였고 저 멀리 어디선가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이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관 오복이 미처 알아채기도 전에 이휘의 작은 발은 이미 국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걸음이 조심스러웠으나 국문을 벗어나는 순간 그 발걸음이 조금씩 빨라졌고 등 뒤로 높은 담장이 멀어지면서 낯선 거리의 소음이 사방에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한양 저작거리였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것들이 사방에 넘쳐났습니다. 떡을 팔고 배를 팔고 생선을 팔고 사람들이 서로 흥정하고 웃고 싸우는 그 모든 것이 이휘의 눈에는 신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허나 한 걸음 두 걸음 걷다 보니 해가 어느새 미연미어 기울고 있었고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배가 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휘는 길가 담벼락의 등을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렸고 눈앞이 아찔하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나물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바삐걸음을 옮기던 한 아낙네가 담벼락에 쓰러지듯 앉은 이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옷은 고왔으나 얼굴은 허옇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아이고 꼬마 도련님 어쩌다 이리 됐소. 이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처음 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그냥 평범한 아낙네였습니다. 왕세자를 보고도 허리를 굽혀 절하지 않았고 저하라 부르지도 않았으며 그냥 꼬마 도련님이라 불렀습니다. 이휘는 그 낯선 느낌이 싫지 않았습니다. 송이는 광주리를 땅에 내려놓고 이휘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더 묻지도 않고 말하였습니다. 일단 우리 집으로 가시지요. 밥이라도 먹어야 기운이 날 것 아니겠소. 왕세자에게 명도 아니었고 청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는 듯 건넨 한마디였습니다. 이휘는 잠시 멈칫하였으나 이내 송이가 내민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궁 안에서는 누구도 이렇게 손을 내밀어 준 적이 없었습니다. 이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송이의 초가집은 한양 외곽 좁은 골목 끝에 자리한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담장도 낮고 마당도 좁았으나 마당 한켠에 작은 화단이 있었고
텐마루 위에는 깨끗이 빤 배가 가지런히 널려 있었습니다. 이휘는 대문 앞에 서서 잠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궁궐의 높은 처마와 넓은 뜰에 익숙한 눈에 이 작고 허름한 집이 어딘지 모르게 낯설면서도 이상하리만큼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들어오시지요, 도련님. 송이가 먼저 안으로 들어서며 말하였습니다. 이휘는 잠시 망설이다 신을 벗고 툇마루에 올라섰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니 구들장이 은근히 따뜻하였고 오래된 나무와 된장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이휘는 방 한가운데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앉아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궁 안에서는 앉는 자리도 서는 자리도 모두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송이는 그런 이휘를 보고 아무 말 없이 낡은 방석 하나를 꺼내 바닥에 놓아주었습니다. 거기 앉으시지요. 이휘는 그 방석 위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송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찬밥을 꺼내고 된장국을 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살림이었으나 손놀림은 빠르고 능숙하였습니다. 이윽고 소반 위에 밥 한 그릇과 된장국 한 그릇, 나물 두어 가지가 차려졌습니다. 송이가 소반을 이휘 앞에 내려놓으며 말하였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드시지요. 배가 고프면 뭐든 맛있는 법이니까요. 이휘는 수저를 들다 멈추었습니다. 그대는 내가 누군지 모르오? 이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궁 안에서라면 이 질문이 필요 없었습니다. 모두가 알았으니까요. 모두가 허리를 굽히고 모두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려서 하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낙네는 달랐습니다. 절도 하지 않았고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송이는 잠깐 이휘를 바라보더니 태연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모르지요. 근데 밥은 배고플 때 먹어야 맛있지 않겠소, 도련님. 이휘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수저를 들어 밥을 한 술 떴습니다. 투박하고 소박한 밥 한 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였습니다. 궁 안에서 매일 최고의 수라를 먹었건만 이 찬밥 한 술이 그 어떤 것보다 맛있었습니다. 이휘는 말없이 그릇을 비웠습니다. 된장국도 나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뒤 이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송이는 맞은편에 앉아 배 짜는 손을 놀리고 있었고 배틀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이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하였습니다. 궁 안에는 항상 소리가 많았습니다. 스승의 목소리, 내관들의 발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예악 소리 허나 그 소리들은 하나같이 이휘를 올가매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틀 소리는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이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무섭지 않소. 송이의 손이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무섭죠. 근데 무서워도 살아야 하니까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휘는 그 말을 오래 생각하였습니다. 무서워도 살아야 하니까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걸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송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하였습니다. 도련님, 이제 댁으로 돌아가셔야 하지 않겠소. 늦었으니 걱정하실 분도 있을 것이고. 이휘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돌아가야 할 곳 궁으로 돌아가면 오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고 내일 아침이면 또 서재에 앉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휘는 천천히 일어나 신을 꿰며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은 채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또 와도 돼요? 송이는 잠깐 이휘를 내려다보더니 소리 없이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언제든지 계셔도 좋습니다, 도련님. 이휘는 그 말을 들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좁은 골목을 걸어 나오는 내내 가슴 한켠이 이상하리만큼 따뜻하였습니다. 궁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건만 처음으로 어딘가에 두고 온 것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저 멀리 궁궐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오복이 등불을 들고 골목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휘를 발견한 오복의 얼굴에 안도와 걱정이 뒤섞였습니다. 한마디 하려던 오복은 이휘의 얼굴을 보고 그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휘는 그날 처음으로 궁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이휘는 틈만 나면 궁을 빠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이었습니다. 스승이 자리를 비운 사이 혹은 내관들이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이휘의 작은 발은 어느새 그 좁은 골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송이는 이휘가 나타날 때마다 놀라는 기색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마치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또 오셨네요, 도련님. 그 한마디면 충분하였습니다. 사흘에 2번이 되고 그것이 또 어느새 이틀에 2번이 되었습니다. 오복은 처음에는 뒤를 쫓아 이휘를 데려오려 하였으나 이휘가 그 집에서 돌아오는 날이면 얼굴빛이 달랐습니다. 눈빛이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고 서재에 앉아서도 투정 부리는 일이 줄었습니다. 오복은 결국 말없이 한 발 물러서기로 하였습니다. 멀찍이서 뒤를 밟되 끊어서 데려오지는 않기로 다만 저하의 안위만을 눈으로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휘가 송이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매번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송이 옆에 나란히 앉아 배틀 소리를 들으며 그냥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경전을 외우라 하지 않았고 자세를 고치라 하지 않았으며 눈을 똑바로 뜨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휘는 그 고요함이 좋았습니다. 어떤 날은 송이가 장에 나가는 길에 이휘를 데리고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이휘는 송이 곁에 바짝 붙어 걸으며 저작거리 이곳저곳을 구경하였습니다. 송이는 나무를 팔고 쌀을 사고 두부를 흥정하였습니다. 이휘는 그 모습을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았습니다. 궁 안에서는 먹을 것이 어디서 오는지, 옷감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그 무엇 하나 눈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갖추어져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저 쌀은 왜 저리 비싸오? 이휘가 묻자 송이가 나지막이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올여름 가뭄이 심했거든요.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백성들 밥상이 먼저 줄어드는 법이지요. 이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송이가 배짜기를 가르쳐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휘의 작은 손이 북을 쥐고 씨씨를 넣으면 영락없이 삐뚤어졌고 송이는 그때마다 소리 없이 웃으며 이휘의 손을 잡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궁 안에서 글씨를 틀리면 스승이 호되게 꾸짖었지만 송이는 배가 삐뚤어져도 꾸짖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다시 하면 된다는 듯 조용하고 다정하게 손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휘는 그 손길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휘는 마당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보다 불쑥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이 제일 좋소? 송이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천천히 대답하였습니다. 해질녘에 일 다 끝내고 방에 들어와 따뜻한 밥 먹을 때요. 그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이휘는 그 대답을 듣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고 소박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휘에게는 그 소박함이 오히려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왕세자인 자신은 해질녘에 일이 끝나는 일이 없었고 밥을 먹을 때도 혼자였으니까요.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궁 안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내관 오복은 이휘가 다녀오는 날이면 그 골목 어귀에 서서 멀찍이 그 초가집을 바라보곤 하였습니다. 지붕 위로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이휘의 작은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는 것을 들을 때면 오복은 말할 수 없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하가 저리 웃는 것을 궁 안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허나 오복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한 날들이 언제까지고 계속될 수는 없다는 것을. 봄이 지나고 여름이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송이의 집 마당에는 작은 채소밭이 생겨 있었습니다. 이휘가 어느 날 흙을 파고 싶다 하여 송이와 함께 호미를 들고 만든 것이었습니다. 왕세자가 호미를 쥐고 흙을 파는 모습이란 궁 안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나 이 좁은 마당에서는 그냥 아이가 흙장난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휘는 손에 흙이 묻어도 닦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흙 묻은 손을 들여다보며 신기해하였습니다. 그날도 이휘가 돌아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웃집 박씨가 담장 너머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송이야, 요즘 그 꼬마 도련님이 자꾸 오던데 어디 양반집 아이요? 옷이 어찌나 고운지 내 평생 저런 옷감은 처음 봤다니까. 송이는 웃으며 짧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냥 가끔 밥 먹으러 오는 아이예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을 반짝이며 자리를 떴습니다. 원래 입이 가벼운 사람이었으나 그날은 별다른 일도 아니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냥 수다 끝에 흘린 말이었습니다. 허나 말이란 한 번 입 밖을 나서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박 씨의 그 한마디는 저작거리로 흘러갔고 저작거리에서 또 누군가의 귀를 거쳤습니다. 그것이 돌고 돌아 어느 아전의 귀에 들어갔고 아전은 무심코 흘린 그 이야기를 윗사람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윗사람이 또 윗사람에게 그렇게 말은 물이 흘러내려가듯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이 닿은 곳은 좌의정 한치원의 귀였습니다. 한치원은 처음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하였습니다. 확인해 보거라. 며칠 뒤 한치원의 신복 내관이 한양 외곽 골목을 은밀히 돌아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그 초가집을 찾아냈습니다. 왕세자의 고운 옷차림은 이 골목에서 너무나 눈에 띄는 것이었으니 굳이 오래 수소문할 것도 없었습니다. 신복 내관은 며칠에 걸쳐 이휘의 행적을 낱낱이 확인하였고 그 결과를 한치원에게 고하였습니다. 왕세자가 한낱 과부의 초가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한치원의 입가에 차가운 웃음이 번졌습니다. 왕세자 저하께서 천한 과부의 집에 드나드셨다니 이는 왕실의 수치요. 그 안악내는 저하를 꿰어낸 죄를 면치 못할 것이로다. 한치원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일을 빌미로 왕세자를 압박하고 이휘가 자신의 뜻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소나귀에 쥐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왕세자가 두려움을 알게 되면 자연히 자신에게 기댈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한치원은 오랫동안 그런 방식으로 권력을 쌓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이휘는 그날도 아무것도 모른 채 서재에 앉아 붓을 쥐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여름 바람이 불어왔고 이휘의 마음은 이미 저 골목 끝 초가집에 가 있었습니다. 내일쯤 또 가면 송이가 무엇을 해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붓끝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궁 안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일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치원의 명을 받은 포졸들이 조용히 준비를 갖추고 있었으니 그들의 발길이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한양 외과 그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해가 뜨면 움직이기로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송이가 잠든 그 초가집을 향하여. 그날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밝았습니다. 송이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된장국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장에 나가 배를 팔고 쌀을 사올 생각이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올리고 저고리고름을 여미며 마당으로 나서는데 골목 저편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여럿이 몰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포졸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송이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포졸들 뒤로 한치원의 신복 관원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송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이냐? 송이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만 무슨 일로 이리 오셨는지요? 왕세자 저하를 꿰어내어 궁 밖으로 이끈 죄로 의금부에 출두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송이는 그 말을 듣고 눈이 커졌습니다. 꿰어냈다.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을 뿐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송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꿰어내지 않았사옵니다. 그저 배고픈 아이에게 밥을. 닥치거라. 관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포졸들이 다가와 송이의 두 팔을 붙잡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침 그날도 송이의 집으로 향하던 이휘가 골목 어귀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포졸들이 송이의 팔을 붙잡고 끌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송이의 쪽진 머리가 흐트러지고 발이 땅에 끌렸습니다. 이휘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안악을 놓아주어라. 이휘가 골목을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으나 힘껏 내질렀습니다. 포졸들이 흠칫 멈추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고운 옷을 입은 작은 아이가 두 주먹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관원이 이휘를 보더니 잠깐 굳었다가 이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아이는 비켜라. 아이는 비켜라. 그 말이 이휘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관원은 이휘가 왕세자인 줄 알면서도 그리 말한 것이었습니다. 한치원의 명이 그 위에 있었으니까요. 포졸들은 다시 송이를 끌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휘는 한 걸음 더 내딛었습니다. 내가 왕세자다. 명하노니 저 안악을. 저하. 뒤에서 오복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복이 이휘의 어깨를 조용히 붙잡았습니다. 그 손이 단단하였습니다. 지금은 아니 되옵니다. 이휘는 오복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복의 얼굴에는 안타까움이 역력하였으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소리를 높인다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오복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휘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은 이미 골목 저편으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송이가 끌려가면서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송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으로 괜찮다는 듯, 도련님 탓이 아니라는 듯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오히려 이휘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였습니다. 이휘는 그 자리에 선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송이의 발소리도 포졸들의 발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마당에는 아침에 송이가 지펴둔 아궁이 연기만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바람결에 흘러왔습니다. 이휘는 두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궁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이휘는 말이 없었습니다. 오복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대궐문을 들어서면서 이휘가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보가, 예, 저하. 내가 왕세자라 하였는데도 아무도 듣지 않았다. 오복은 그 말에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휘는 그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울 것 같은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처음으로 단단히 마음속에 새기는 눈빛이었습니다. 한편 의금부들에는 이미 송이가 끌려와 있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 위에 무릎을 꿇은 채 송이는 고개를 들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밥을 준 것뿐이었습니다. 그것만은 굽히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의금부들은 아침부터 무거운 공기가 깔려 있었으니 차가운 돌바닥 위에 무릎을 꿇은 송이의 얼굴에는 밤새 한숨도 못 잔 기색이 역력하였습니다. 무릎이 쏘리고 등이 뻣뻣하였으나 고개만은 꼿꼿이 들고 있었지요. 관원이 앞에 서서 낮고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죄를 알렸느냐? 왕세자 저하를 꿰어내어 궁 밖으로 이끌고 저하의 학업을 방해하였으니 이는 왕실을 능멸한 죄와 다름없다. 송이는 잠시 입술을 달싹이다 또렷하게 받아쳤습니다. 소인은 꿰어내지 않았사옵니다. 길에서 굶주린 아이를 보고 밥을 준 것뿐이었지요. 관원의 눈썹이 꿈틀하였으나 송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관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왕세자인 줄 알고도 그리하였느냐? 몰랐사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양반과 도련님인 줄로만 알았으니까요. 그렇다면 후에 알고 나서도 왜 계속 그 집에 들였느냐? 송이는 잠깐 침묵하였습니다. 찬바람이 뜰을 가로질러 지나갔고 송이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윽고 송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아이가 왔으니 밥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죄라 하시면 소인은 달리 드릴 말씀이 없사옵니다. 관원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포조를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였으니 곤장이 시작된 것이었지요. 첫 번째 소리가 뜰에 울렸습니다. 송이는 이를 악물었으나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어지면서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바닥에 손을 짚어 몸을 버텼으나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였지요. 관원이 차갑게 내려다보며 다시 말하였습니다. 자백하거라. 왕세자 저하를 꿰어낸 것을 인정하면 형을 줄여주겠다. 송이는 헐떡이면서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인은 밥을 줬을 뿐이옵니다. 곤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이휘는 부왕의 침전 앞에 이마를 바닥에 대고 엎드려 있었으니 아침 문안 자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애원하는 자세였지요. 왕은 수척한 얼굴로 이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병색이 완연하였으나 눈빛만은 아직 깊고 인자하였으니 그 눈빛이 오히려 이휘의 가슴을 더 조여왔습니다.
아바마마, 소자가 잘못한 것이옵니다. 소자를 벌하시고 그 아낙네는 놓아주시옵소서. 죄 없는 백성이 맞고 있사옵니다. 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휘야, 내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아바마마께서 명하시면 되지 않사옵니까? 왕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 안에 미안함과 무력함이 함께 담겨 있었으니 이휘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지요. 왕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대감이 왕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 하여 진행하는 일이다. 짐이 병중에 함부로 거둘 수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 말이 이휘의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이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부왕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바마마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세자인 자신도 왕인 아바마마도 한치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었지요. 이휘는 아무 말 없이 침전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이휘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니, 무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가슴 속에서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인지 이휘 자신도 아직 알지 못하였지요. 오복이 뒤를 따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하, 괜찮으시옵니까? 이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걷던 발을 멈추고 복도 창 너머로 궁박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 아래 지금 이 순간에도 송이가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휘의 두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한편 의금부들에서는 곤장이 끝나고 송이가 옥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였으니 포졸 둘이 양쪽을 부축하다시피 하였지요. 송이는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왔으나 소리내어 울지 않았으니 억울함보다 그 눈물의 이유가 따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꼬마 도련님이 자신 때문에 저리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송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밥 한 그릇이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으나 그래도 후회는 없었지요. 그 아이가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던 얼굴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날 밤 이휘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새겼습니다. 포졸들이 송이를 끌어낼 때 소리쳤으나 아무도 듣지 않았고 아바마마께 엎드려 빌었으나 돌아온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말뿐이었지요. 왕세자라는 것이 이 나라의 다음 주인이라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였습니다. 지금껏 왕세자라는 자리가 무겁고 두렵기만 하였는데 오늘 처음으로 그 자리가 가지는 힘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송이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것뿐이었지요. 이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8살 아이는 그날 밤 처음으로 스스로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강원 서재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승이 들어서기도 전에 이휘가 먼저 자리에 앉아 책을 펼치고 있었으니 그것도 어제 배운 대목이 아니라 훨씬 앞선 부분, 역대 왕들이 신하를 다스린 대목을 펼쳐놓고 있었지요. 스승은 문 앞에서 잠깐 멈추어 그 모습을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쉬이 짚어내지 못하였지요. 저하, 오늘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사옵니까? 이휘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하였습니다. 어제 배운 데부터가 아니라 임금이 신하를 어떻게 다스렸는지
나온 부분부터 하고 싶소. 스승은 그날 처음으로 이휘에게 꾸짖을 일이 없었습니다. 이휘는 한 대목을 읽으면 2번 물었고 스승이 설명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또 물었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하는 듯 보였으니 스승은 그날 저녁 동료 스승에게 나지막이 말하였지요. 오늘 저하께서 무언가 달라지셨소. 눈빛이 전과 같지 않더이다. 한편 이휘는 낮에 오복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구석진 곳이었으니 이휘가 오복 앞에 앉아 낮게 물었지요. 오복아, 내가 힘을 가지려면 어찌해야 하오? 오복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이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울음을 삼키던 눈빛이었는데 지금 눈앞에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한 눈빛이었지요. 오복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하께서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왕세자가 되셔야 하옵니다. 학문도 예법도 사람을 읽는 눈도 그 모든 것이 힘이 되옵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쌓여야 비로소 쓸 수 있는 힘이지요. 이휘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쌓아야 하오? 오복이 짧게 대답하였습니다. 저하께서 느끼실 때까지이옵니다. 그날 이후 이휘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는 스승보다 먼저 서재에 앉았고 낮에는 예법을 익히면서도 딴 생각을 하지 않았으며 저녁에는 오복을 불러 궁 안의 일들을 묻기 시작하였지요. 어느 대신이 어떤 사람인지, 조정의 힘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왕이 무엇을 결정할 때 누가 그 곁에 있는지 어린 왕세자가 묻기에는 뜬금없는 것들이었으나 오복은 하나씩 차분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묻고 또 물었으니 오복은 어느 날 저녁 홀로 생각하였습니다. 저하께서 잘하고 계시구나. 스승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왕세자 저하께서 갑자기 학문에 매진하신다 하오. 그 말이 시강원을 넘어 조정에까지 흘러들어갔지요. 신하들은 저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일이라 하였으나 그 소문이 한치원의 귀에 들어갔을 때 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한치원은 잠시 눈을 가늘게 뜨다가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언가 불편한 기색이 스치고 지나갔지요. 어린 왕세자가 갑자기 달라진 것이 한치원에게는 좋은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이휘는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배우고 저녁에는 오복에게 묻고 밤에는 혼자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반드시 한 가지를 되새겼습니다. 차가운 돌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도 고개를 숙이지 않던 송이의 얼굴이었지요. 그 얼굴을 떠올리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게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한치원은 조정을 쥐고 있었고 이휘는 고작 8살이었지요. 허나 이휘는 더 이상 그 사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접어들었습니다. 이휘는 하루하루 쌓아나갔습니다. 경전을 외우고 사설을 읽고 오복에게서 조정의 이치를 배웠습니다. 손에 붓이 굳은 살이 생길 만큼 글씨를 썼고 어떤 날은 스승조차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기도 하였지요. 이휘는 칭찬에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옥 안의 송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질 무렵 이휘는 오복을 불러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한치원에 대해 알고 싶소.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해왔는지 전부 다. 오복은 잠시 이휘를 바라보았습니다.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였지요. 오복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보겠사옵니다. 저하. 오복은 궁 안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내관으로 수십 년을 지내오면서 이 사람 저 사람과 인연을 맺어두었으니 조정 안팎에 오복의 귀가 닿지 않는 곳이 없었지요. 며칠에 걸쳐 오복이 하나씩 캐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깊숙이 묻혀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오복이 알아낸 것들은 하나하나 무거운 것들이었습니다. 한치원이 지방 수령들에게서 뇌물을 받아온 정황이 있었으니 해마다 추수철이 지나면 지방에서 한치원의 사랑채로 곡식과 비단이 들어왔고 그것이 관아의 장부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은 것이었지요. 세금 문서를 조작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거두어들인 것보다 훨씬 적은 양이 궁에 들어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니 그 차이가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는 묻지 않아도 알만한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지난 몇 해 동안 한치원의 뜻에 거슬렸던 관원들이 하나같이 변방으로 쫓겨나거나 관직을 잃었다는 것도 오복의 귀에 들어왔지요. 오복은 그것들을 낱낱이 이휘에게 전하였습니다. 이휘는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요. 오복이 다 말하고 나서야 이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됐소. 며칠 뒤 이휘는 한치원을 청하였습니다. 스승을 통해 전가를 넣었으니 왕세자 저하께서 학문에 대해 여쭐 것이 있다 하신다는 것이었지요. 한치원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가늘게 떴으나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왕세자가 자신에게 학문을 물으러 온다는 것이 오히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였지요. 제 손 안에서 배우면 그만큼 제 뜻대로 이끌기 수월해질 것이라 여긴 것이었습니다. 한치원이 시강원 서재로 들어섰을 때 이휘는 단정하게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하, 부르셨사옵니까? 앉으시지요, 대감. 한치원은 이휘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8살 아이를 마주보는 자리였으나 한치원은 내심 이 자리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웠지요. 이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 소자가 요즘 옛 문서들을 읽다 보니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저하. 나라의 곡식이 지방에서 거처궁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중간에 줄어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어찌 처리하는 것이옵니까? 한치원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허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자연적인 손실이라 하여 일정 부분은 허용되어 있사옵니다. 저하. 그렇군요. 이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조금도 서두르지 않았지요. 그런데 소자가 읽은 문서에는 어떤 고을에서 거친 것이 궁에 들어올 때 절반도 채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해마다 같은 고을에서요. 그것도 자연적인 손실이라 보면 되겠습니까? 대감. 한치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치원은 그 침묵 속에서 빠르게 생각을 굴렸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가늠하려 하였지요. 허나 이휘의 눈빛은 조용하고 평온하였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고 겁을 주려는 것도 아닌 듯하였습니다. 그저 묻고 있을 뿐이었지요. 그것이 오히려 한치원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휘가 마지막으로 말하였습니다. 대감 소자가 아바마마께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소자 혼자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아바마마께 여쭈어 본다. 아직 병중이나 왕은 왕이었습니다. 이 문서들이 왕의 눈에 들어간다면 어찌 될 것인지 한치원은 모르지 않았지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미 그것을 알고서 저리 말하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치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하께서 학문에 이리 힘쓰시니 참으로 기특하옵니다. 짧게 예를 갖추고 물러나는 한치원의 뒷모습을 이휘는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한치원이 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 이휘는 처음으로 길게 숨을 내쉬었지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섭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웠지만 해냈습니다. 오복이 문 뒤에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이휘를 바라보는 오복의 눈빛에 무언가 뭉클한 것이 담겨 있었지요. 이휘가 먼저 말하였습니다. 이제 곧 움직일 것이요. 한치원이 시강원을 나서던 그날 저녁 의금부의 조용한 명이 내려졌습니다. 송이에 대한 죄목을 거두겠다는 것이었지요. 별다른 설명도 없었고 요란한 절차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마치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문서 하나가 의금부 관원의 손에 쥐어졌을 뿐이었습니다. 관원은 영문을 몰랐으나 윗사람의 명이었으니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다음 날 아침 옥문이 열렸습니다. 송이는 처음에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관원이 포박을 풀어주며 나가도 된다 하였을 때도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였지요.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고 몸 곳곳이 쑤셨습니다. 곤장 맞은 자리는 아직 아물지 않아 걸음을 옮길 때마다 이가 갈렸지요. 의금부 문을 나서는데 오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리 오시지요. 오복은 말이 없었습니다. 송이를 부축하듯 이끌어 골목 한켠에 세워진 가마 앞으로 데려갔지요. 송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것은 어인 일이옵니까? 저하의 뜻이옵니다. 일단 타시지요. 가마는 한양 외곽송이의 초가집 앞에 멈추었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포졸들이 들이닥치던 날 그 자리 그대로였지요. 마당에는 그날 아침 송이가 심어둔 채소가 물도 못 받고 시들어 있었고 아궁이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송이는 마당에 서서 그것들을 바라보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으나 소리 내지 않았지요. 오복이 말하였습니다. 의원이 올 것이옵니다. 저하께서 보내시는 것이니 거절하지 마시지요. 송이는 고개를 들어 오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하께서 이리 하신 것이옵니까? 오복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송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마당 한켠에 이휘와 함께 만들었던 작은 채소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흙이 뒤집힌 채 그대로였습니다. 의원이 다녀간 뒤 송이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의원이 약을 지어주고 며칠은 꼼짝 말라 하였으니 송이는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옥안에서는 무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이 낡은 방에 누우니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참으려 하였으나 결국 소리 없이 한바탕 울었습니다. 억울함이 아니었지요. 그냥 다시 집에 돌아왔다는 것이 그렇게 서럽도록 고마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몸이 조금씩 나아졌고 송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밥을 지을 수 있게 되었지요. 채소밭에 물을 주었고 시든 것들을 솎아냈습니다. 배틀을 닦고 북을 정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어느 날 오후 골목 어귀에서 낯익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고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습니다. 송이가 마당에서 고개를 들었을 때
대문 앞에 이휘가 서 있었습니다. 여름보다 조금 야윈 것 같았습니다. 눈빛은 달랐지요. 전에는 도망쳐 나온 아이의 눈빛이었다면 지금은 무언가를 겪고 돌아온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이휘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많이 다쳤소. 송이는 잠깐 눈을 내리깔다가 이휘를 바라보며 대답하였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도련님. 이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오히려 더 가슴을 눌렀지요. 이휘는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서며 말하였습니다. 내가 더 일찍 어른이 됐어야 했소. 송이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잠시 뒤 소반 위에 밥 한 그릇과 국 한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휘 앞에 내려놓으며 말하였습니다. 드시지요, 도련님. 밥은 배고플 때 먹어야 맛있으니까요. 처음 만나던 날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이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수저를 들었지요. 밥 한 술을 뜨는 손이 떨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허나 그 침묵이 무겁지 않았으니 오히려 처음 이 집에 왔던 그날처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따뜻한 고요함이었지요. 송이가 완전히 자리를 털고 일어난 것은 가을이 한창 깊어진 무렵이었습니다. 채소밭에 시든 것들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고 배틀 소리가 아침부터 골목에 울려 퍼졌지요. 송이는 예전처럼 나물광주리를 이고장에 나갔고 예전처럼 저녁이면 밥을 지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듯하였으나 송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는 딱히 말로 설명할 수 없었지요. 그 즈음 궁 안에서도 조용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치원은 그 무렵 스스로 조정에서 물러났습니다. 병을 이유로 됐으나 아무도 그것을 고지듣지 않았지요. 오랫동안 그의 아래에서 눈치를 보던 관원들은 저마다 숨을 고르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한치원이 쌓아온 것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드러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먼저 물러서게 만든 것이었지요. 8살 왕세자의 조용한 한마디가 조정의 오랜 산을 흔든 것이었습니다. 왕은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휘를 불렀습니다. 휘야. 예, 아바마마. 왕이 이휘를 바라보았습니다. 병색이 여전하였으나 눈빛만은 오늘따라 유난히 맑았지요. 내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지키려 하였구나. 이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왕의 눈을 바라보았지요. 왕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짐이 미처 해주지 못한 것을 내가 스스로 해냈다. 이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울지는 않았지요. 그냥 고개를 한 번 깊이 숙였습니다. 왕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명을 내렸지요. 그 아낙네에게 상을 내리도록 하라. 왕의 명은 조용하고 무게 있게 내려졌습니다. 한양 안의 집 한 채, 지금보다 훨씬 넓고 단단한 집이었지요. 그리고 배틀 대신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전답이었습니다. 해마다 굶주리지 않을 만큼, 그러나 너무 넘치지 않을 만큼, 딱 그만큼이었지요. 거기에 더하여 양민으로서의 신분을 보전한다는 문서가 함께 내려왔습니다. 과부라 하여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이 나라 어디서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오복이 그것들을 들고 송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송이는 문서를 받아 들고 한동안 읽지 못하였습니다.
그를 모르는 것이 아니었으나 눈이 자꾸 흐려졌지요. 오복이 옆에서 조용히 읽어주었고 송이는 그것을 들으며 두 손으로 문서를 꼭 쥐었습니다. 이것이 정말이옵니까? 저하의 뜻이 담긴 것이옵니다. 송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지요. 그로부터 며칠 뒤 이휘는 다시 그 골목을 걸었습니다. 오복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지요. 가을바람이 골목을 쓸고 지나갔고 낙엽이 발끝에 밟혔습니다. 골목 끝 초가집 안이 이제 곧 새 집으로 옮겨갈 그 집의 문 앞에 이휘가 섰습니다. 잠시 멈추었습니다. 지난 계절들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지요. 처음 이 문 앞에 섰던 날, 송이가 문을 열어주던 날, 밥 한 그릇을 받아 먹던 날, 배틀 소리를 들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던 그 시간들, 그리고 포졸들이 송이를 끌어가던 날, 부왕 앞에 엎드리던 날, 한치원을 마주 보던 날까지. 이휘는 천천히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송이였습니다. 손에 물기가 묻어 있었으니 무언가를 하다 나온 것이었지요. 이휘를 보자 잠깐 눈이 커졌다가 이내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직도 언제든지 와도 돼요? 송이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이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처음 이 아이가 이 문 앞에 서던 날이 떠올랐지요. 굶주려 담벼락에 쓰러져 있던 꼬마 도련님 그때와 눈빛은 달랐으나 이 문 앞에서 묻는 그 모습만은 그날과 똑같았습니다. 송이가 문을 활짝 열며 대답하였습니다. 언제든지 계셔도 좋습니다, 도련님. 그 말 한마디로 이 이야기는 끝을 맺었습니다. 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 인연이었지요. 굶주린 아이가 담벼락에 쓰러지지 않았더라면, 나물 광주리를 이 나낙네가 그냥 지나쳤더라면 이 모든 것은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허나 그러지 않았으니 아이는 처음으로 따뜻함을 알았고 아낙네는 처음으로 자신의 밥 한 그릇이 이리도 큰 것이었음을 알았지요. 왕세자는 그날 이후로도 그 골목을 자주 찾았습니다. 스승들이 알았고 오복이 알았고 머지않아 조정도 알았지요. 허나 이번에는 아무도 막지 않았으니 그것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언제든지 계셔도 좋습니다. 그 한마디가 한 아이를 어엿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 이야기는 재밌으셨나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이 하루하루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